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병동을 축소하거나 통합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임의의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비상진료 체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의사협회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이탈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4월 총선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YTN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0%,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정당이 21%, 조국신당이 15%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뒤 정치부 기자, 여론조사기관 대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되면서 현역 의원이 반발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은 결국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농산물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과일 직수입을 추진하고 3, 4월 먹거리 할인에 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YTN 뉴스앤이슈 이어갑니다. 경찰의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사직 교사 혐의 등으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에 대해 이루어진 경찰의 첫 소환 조사입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자발적 행동이고 집단 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주수호 위원장이 의협 비대위 집행부 가운데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주수호 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자발적인 행동으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석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하게 왔고 아마도 우리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아마 시민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크게 당할 겁니다.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의협 비대위 집행부에 대해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에 이어 첫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주 위원장뿐만 아니라 고발된 나머지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차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9일,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화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는 12일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이면택 대한투어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집행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사직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도 시작됐죠. 네,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더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부터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천여 명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경찰에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른바 빅5를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이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넘어 의료계의 큰 그림을 바꾸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조은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일촉즉발,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선 안 되고
의료개혁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연일 흔들림 없는 원칙 대응을 강조합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발등에 불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문제를 넘어 의료계 큰 그림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은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47개 상급 종합병원이 수련을 명목으로 저임금, 고노동 전공의들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의의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중증이 아닌 지방의 환자들까지 빨아들여 일종의 사업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은 본래 취지대로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 질환에 집중하고 응급이나 외래 수요를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게끔 확실히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의료진 경쟁력이나 보상, 삶의 질 등에서 윈윈이자 선순환이 된다는 건데 이런 내용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도 인력 운영 혁신이란 제목으로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120대 국정과제에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의료 인프라가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는 확고한 믿음도 있습니다.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그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하여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흔들림 없는 대응이 윤 대통령 강점이라면서 확고한 청사진과 전폭적인 여론 지지도 있는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을 거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진료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들의 병상수 축소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 시스템을 전환하면서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병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빅5 병원들도 수술 건수가 30에서 40%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남은 인력으로 진료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들이 90% 이상 빠져나간 제주대병원은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축소 운영했고 경북대병원은 응급실에서 일부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개최한 총궐기 대회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익명의 작성자가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해당 글 작성자가 집회 참석자들을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관계로 인식되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 산하단체와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제약회사 직원 동원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에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 3,000명가량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전공이나 의대 교수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대학 본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인데 대표적으로 부산 동아대학교에선 기존 정원보다 2배 넘게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100명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대학은 이미 1,000배대의 병원 병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 2개의 의료센터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턱없이 의대 학생이 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의대가 내년부터 충원이 되면 당장 지금부터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면 의대 학생들 수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교수 진이 부족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무효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이번엔 김연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이라는 게 도제교육이기 때문에 강의실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환자 한 사람을 놓고 거의 1대1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수 인력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금 교육과 연구를 뒷전에 두고 이 진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실습교육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표명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교수 이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설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잇따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표심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떠오른 변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요. 유권자들이 보는 선거 구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이병일 대표, YTN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이 실시한 9번째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부터 살펴볼까요? 네, 총선까지 35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양당 지지도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양당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6%로 오차범위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저희가 설문안을 확정할 때는 창당대회가 열리기 전이라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으로 조사했는데 이른바 조국신당이 4%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로 나타났습니다. 지지도 추이를 보면 저희가 2월 2주 조사 때부터 재질문을 포함해서 물은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조사부터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낮아지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박빙 추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지하는 정당과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투표 의향을 봤을 때 각 당이 좀 받아들 성적표를 예상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저희가 정당 지지도 방금 봤잖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사실 저희가 조사할 때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지난번 조사 때는 제3지대 정당들이 빅텐트를 한다고 했다가 무산됐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번 문항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관되게 추세를 분석하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를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을지는 각 당의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는 않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 35%,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 39%, 역시 오차범위 안으로 나왔고요. 개혁신당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3%, 찍을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무당층 유권자도 23%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준연동형 선거제가 유지되면서 양당이 모두 꼼수라 비판받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 조국 대표죠. 네. 조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과는 별도로 후보를 내기로 한 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또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포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0%, 민주당이 원내 소수정당과 연합한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출범했는데 21%표를 얻을 걸로 예상이 됐고요. 여기 주목하셔야 하는데 조국신당이 15%나 나왔습니다. 제3지대 신생정당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그리고 녹색정의당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 계열의 연합정당 지지율이 그 지역구 예상 득표율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신당이 적지 않은 표를 받을 거다 이런 예상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예, 저희가 봤을 때 지역구 투표 관련 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투표에선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 수치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지역구가 39%였고 비례정당은 21% 나오니까
18%포인트가 빠진 건데요. 지역구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의 경우 81%,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민의 미래에 투표하겠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들 선택이 흥미롭게 나왔는데 민주연합 비례정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31%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신당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이전 선거들을 보면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찍고 정당 명부는 정의당을 찍는 교차 투표 양상이 있었는데요. 조국신당의 경우 그런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구와 비례를 따로 찍을 수 있으니까 위성정당 대신에 더 선명한 대여 기치를 내건 쪽으로 향하는 흐름으로도 보입니다.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대여 강경파들이 조국신당으로 결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지를 받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창당하자마자 영향력이 적지 않은 걸 좀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연령대별로 보면 어떤가요? 네,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 야권에서 창당하자마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방금 보신 수치로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예. 하지만 동시에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관련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에서 조국신당 어떻게 볼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연령대별 정당 지지도에서 보면은 18세에서 20세, 그리고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지지가 많이 나온 연령대인데 조국 신당 지지는 0%,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도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면 비슷한 추이가 보이는데요. 2030 세대에서 민주당 계열 연합정당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의견보다 우세했지만 조국 신당 투표 의향은 20대가 2%, 30대가 1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예. 주로 민주당 핵심 지지 세대로 볼 수 있는 40대와 50대가 조국 신당 바람을 받쳐주고 있고 젊은 층에는 소구력이 상당히 약해 보인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지지 기반이 겹치기도 하고요. 당장 숫자로만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부터 조국신당이 4% 나오는데 새로운 미래는 1%에 그쳤고요. 비례투표에서도 조국신당보다 지지세가 많이 약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낙연 공동대표의 경우 전남지사도 지냈고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인데 광주 전라 지역만 떼서 봤을 때 새로운 미래 지지율이 1%, 조국신당은 4%가 나옵니다. 지역구 선거 투표할 정당도 호남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는 1%밖에 안 나와요. 반면에 개혁신당은 3%가 나옵니다. 개혁신당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제3지대에서도 새로운 미래와 이낙연 공동대표가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기존 민주당 지지층을 두고 경쟁 관계인 조국신당의 지지 흐름을 뺏길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엔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양당 지역구 후보자 선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뭐 그래도 각 당에서 공천 놓고 계속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유권자들 어떻게 평가했나요? 일단 뭐 사실관계 짚어보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가 한 석이 늘어나서 254석이 됐고요. 비례가 한 석 줄어서 46석인데요. 지역구 254곳 가운데 양당 모두 240곳 정도는 후보를 확정했거나 공천 방식을 정한 상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더니 긍정적으로 본다 44%, 부정적으로 본다 37%로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더 많았고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적으로 본다 84%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64%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임혁백 공관위원장 그리고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투트랙으로 공천을 주도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민주당 공천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50%,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 33%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평가가 59%인데 여당 지지층이 자당의 공천을 긍정평가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어떤 공천 자금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컸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았었는데 자, 오늘 공천에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 탈당한 것을 비롯해서 혼란도 많았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거취와 관련된 여론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문했는데요. 전체 유권자들 상대로 했을 때는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54% 과반이었습니다. 민주당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민주당을 떠나야 한다는 응답이 79%로 굉장히 많았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떠나야 한다는 응답이 40%, 남아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양당 공천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들이 보는 선거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봤는데요. 이번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 지난 조사, 그러니까 2주 전 조사보다는 야당에 더 힘을 싣는 정권 견제 선거라는 답변이 늘긴 했는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물었을 때는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라는 답변이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이 더 많이 이길 거라는 의견은 3% 낮아졌습니다. 전에 비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양당이 비슷할 거라는 유권자들도 28%. 이전까지 민주당에 유리할 거라는 유권자들 인식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의대 정원 관련한 조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제 장기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강경 대응을 하고 있죠. 복귀하지 않고 있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또 여기에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좀처럼 정부와 의사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전공의들의 행동을 보는 여론이 곱지는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76%, 긍정적이라는 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 중도, 진보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38%, 저희가 지금 9번째 조사까지 저희 조사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주 전에 35%보다 3%포인트 오른 건데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이병일 대표님이 35%는 상승세로 가는 경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여당 지지율이 이번에는 36%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35% 벽을 뚫었으니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예. 세부적으로 보면 보수층의 지지가 결집하고 중도 무당층에서 지지가 조금 올라간 걸로 분석이 되고요. 다만 부정평가가 지난 조사와 같은 57%로 여전히 높습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작지 않고 야권 지지층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매번 여론조사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라고 하면서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의 적합도 조사. 이번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국면이긴 한데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총선 국면이다 보니 이제 계속 양당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 31%, 한동훈 위원장 24%로 1위와 2위였고요. 여권에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에선 김동연 경기지사와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등이 순위에 들었습니다. 관심 있게 볼 만한 점은 총선을 앞두고 줄어들던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 격차가 조금 벌어졌는데 국민의힘 공천이 이제 마무리되고 여당이 안정되면서 상대적으로 한 위원장 역할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진 점이 이런 수치로도 좀 나오지 않았나. 이제 향후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되면 또 이제 이 수치도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2.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브레인 퍼블릭 이병일 대표, 정치부 조성우 기자와 YTN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3월 2주차 결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컷오프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잘 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고 생각한다며 유 변호사 단수 공천이 큰 오점으로 작용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총선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영하 변호사 단수 공천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대로 했다면 더 빨리 발표했을 텐데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데이터를 보면 점수차가 컸지만 빨리 단수 공천하면 박 전 대통령을 배려했다는 지적이 나올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친문계 좌장 4선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천을 두고 이재명 사당화 과정이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30의원을 비롯해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과 연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보고입니다. 혹시 30의원님과 꾸리는 민주연대 출범 시기랑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은 어디까지? 네, 어제도 좀 몇 명이 만났고요. 이제 선거가 한 36일밖에 남지 않아서 내일부터 저희가 빠르게 좀 일들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넷이서 내일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과 계획을 확정 짓고 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당의 공천 경쟁과 조국 혁신당의 등장 등으로 한풀 꺾인 듯 보이는 개혁신당. 남양주 출마를 공식화한 조응천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지대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거대 양당처럼 지지 기반이 없다 보니 밖에 나가면 엄동설한 풍찬 노숙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당의 잔혹 드라마가 끝나면 결국 다시 한번 정책 대결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나와보니까 뭐 밖에 나가면 뭐 엄동설한이다, 춥다, 풍찬 노숙이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상 총선에 임하게 되면은 이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이 거대 양당 소속한테는 이게 기초 체력에 해당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기초 체력이 쑥 빠지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 엽기적인 짓을 해도 양당은 30%는 다 상회하잖아요. 잠시 저런 잔혹 드라마에 시선이 뺏겨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공천 과정이 좀 끝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정물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차분해지고 정책 대결로 제대로 된 승부를 하게 되면 저희 뭐 개혁신당 지지율도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3지대 국민의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경진 전 의원.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나섭니다만 여전히 제3지대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에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으로는 3정당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어떤 배의 수평 평형수처럼 뭔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문제는 이번에 3당이 그렇게 뿌리를 내릴 것 같은 징조는 잘 안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여론조사 지표가 대단히 낮고요. 또 호남에서 저 국민의당으로 당선될 때는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 신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남에서도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3당의 성공 가능성이 이번 선거에서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창당을 계기로 상견례를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향후 양당이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를 놓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조국혁신당 영입위로 신장식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어제 분위기를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하객진처럼 연대해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신장식 대변인은 이에 더해 우리에게 12척의 배를 달라며 목표 10석에 2석을 추가했습니다. 맨 앞에 망치선이라고 해가지고 망치로 때리는 맨 앞에 가서 전투를 막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전력들이 적선들이 그 망치선으로 모여요. 그럴 때 본진이 적진을 쫙 에워싸가지고 이게 에워싸는 이런 전술이 하객진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이 그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본진이 완전히 포위해달라. 그렇게 역할 분담하자. 그리고 지금도 10석이 목표입니다만 제가 조금 오늘 늘려서 높여드리면 12척의 배를 주십시오. 12석? 12척의 배를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객진의 망치선이 돼서 쭉쭉 한번 뚫고 나가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두 사람의 만남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제명당이 되는 거라며 사법 리스크로 묶인 환상의 커플이라는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국 제명당이 되는 거죠. 딴 식구인 척 해봐야 국민들 눈에는 한 식구로 보일 뿐이고요.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환상의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로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얼마나 처지를 잘 알겠어요. 아, 내가 재판장 가보니까 진짜 힘들더라. 요새 이재명 대표님 서초동 자주 가시죠? 저도 서초동 자주 가서 잘 압니다. 이런 이야기 화기애애하게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이분들이 저희 당에 오면 공천 바로 컷오프 되는 분들이에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국 제명당 환상의 커플이 만났다로 평가하겠습니다.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송 전 차장과 한 씨는 지난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농협은행은 어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4,7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돈을 대출해주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배임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입니다. 농협은행 측은 자체 감사에서 이를 발견해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생산한 꿀이나 푸른 꽃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의 국경을 넘나드는 교묘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이 일선 서까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한 남성. 해외 양봉 농가에서 생산한 꿀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10분만 투자해도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직접 사업하고 협회장이 대표를 맡는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이탈리아 푸른 꽃게를 수입하는 업체에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수협 인증을 받아 공신력 있고 한 달에 21%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바다라는 업체가 지금 이탈리아 푸른 꽃게 토액 점유율의 80%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돌연 홈페이지를 닫고 잠적해버려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30여 명이 4억 원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사기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 23만 1천여 건에서 재작년 32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에서 22%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비해 검거율은 79.5%에서 58.9%로 2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사기범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범행을 물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경찰이 이런 신종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 통신사들과 협업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악성 사기 추적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검거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새로 만든 범죄 수익 추적 수사계를 적극 활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연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도 했습니다. 염 씨는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안성 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이용률이 낮은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됩니다. 수도권 남부 지역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평일 경부선 버스 전용차로는 최근 경기 남부와 세종, 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수요가 늘면서 구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된 주말 영동선 버스 전용차로 구간은 오히려 일반 차로 정체를 가중한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농산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겹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사과와 귤은 70% 넘게 뛰었고 토마토와 파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했다가 한 달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20.9%나 올라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수확량이 감소한 사과는 1년 전보다 가격이 71%나 뛰었고 사과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귤도 78.1% 급등했습니다. 배와 딸기, 토마토, 파 등도 줄줄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신선 과실 물가는 41.2%나 올라 32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 하락폭이 축소된 것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류는 지금 하락이긴 한데 지난달은 기여도가 마이너스 0.21이었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그 물가를 올리는데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과 빵, 휘발유, 휴대전화 요금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7% 올라 넉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물가의 기존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상승해 1월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에서 5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상수급 안정 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특히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에서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3%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8,221건으로 이 가운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가 5,42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월세 거래에서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1월 55.2%에서 올해 1월 63.8%까지 늘어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각각 승리하고 오는 11월 본선 재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에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동부 시각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투표가 마감된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등 10여 개 주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시각 기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오클라호마 등 7개 주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앞질렀습니다. 미국 15개 주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슈퍼 화요일 투표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위협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서비스 중단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 보안부와 인프라 보안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 선거와 연관이 있거나 특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낙태 자유를 보장한 나라가 됐죠. 프랑스의 이번 헌법 개정안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낙태권에 대한 논쟁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보수와 진보 사이 공방이 벌어지며 파장이 클 거란 분석입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로데웨이드 판결을 계기로 여성의 낙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낙태가 여성의 권리로 허용됐는데요. 2022년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주도로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하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주별로 낙태권을 결정하게 됐는데 현재는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고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짧게 규정했습니다. 프랑스 낙태권 보장은 유럽의 다른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은 낙태에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요. 영국이나 스웨덴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선 초기 임신 상태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한 국가는 가톨릭 영향이 큰 폴란드와 몰타를 포함해 소수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중 스웨덴과 영국은 비교적 낙태의 큰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임신 18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있고 영국도 임신 24주까지는 합법입니다. 다만 의사 2명이 동의했을 때 허용되고 10주 이후에는 진료소에서 시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낙태가 허용된 나라들에서도 법을 어겼을 때 낙태를 선택한 여성이 기소될 수 있어서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접국인 이탈리아는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 질환이나 성범죄,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벨기에도 임신 12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필수 대기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는 등 조건을 두고 있는데요. 프랑스처럼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결정에 각국에서 낙태권 보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낙태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이 상태인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독일 공장 생산 중단 등 이단 악재에 이틀째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틀간 시가총액이 10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에는 테슬라의 독일 공장인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파괴 공작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뮤지컬을 무단 촬영한 영상 3만여 건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10대와 2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물, 이른바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5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뮤지컬 배우 지망생이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챙겨왔습니다. 불법 유통한 영상물은 3만 4천여 건,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 34억 원에 달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 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대상이 됩니다.
오늘도 낮 동안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하늘에는 마치 비가 쏟아질 것처럼 구름이 무척 많은데요. 오늘 서울에는 비 소식이 없지만 동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에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와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와 눈은 이동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오늘과 내일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산발적인 강수구름이 분포한 모습인데요.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는 충북과 남부 내륙 곳곳에도 약한 비가 시작되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었다가 내일 새벽 내륙 곳곳에서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6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 내리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동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이어지는 만큼 미끄럼사고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흐린 하늘에도 추위 없는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낮 기온 11도, 광주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에도 약한 비나 눈이 지나겠고요. 모레인 금요일부터는 하늘이 맑게 개겠지만 이 주 후반까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